저 벤스가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 벤스가 1984년 8월 2일생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막 수염 기르기 전에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딱 봤는데 저 사진은 벤스가 해병대에 있을 때 사진인데 해병대에 장교로 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벤스가 해병대에 사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언제 입대를 했느냐?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살도 되기 전에 벤스는 군대를 간 거예요. 왜 20살도 되기 전에 대학 안 가고 군대를 갔느냐? 벤스가 84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제가 조금 전에 지도 보여드렸던 오하이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벤스가 오하이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맨날 쌈질하고 그다음 바람 피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다? 이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누구랑 살았습니까? 그 어쨌든 뭐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랑 살아야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저 벤스가 살았는데 엄마가 조금 뭐 이렇게 남자분들을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새아빠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방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벤스가 어렸을 때는요 공부도 거의 뭐 바닥에서 기었대요. 뭐 거의 꼴등하고 아니 나 같아도 그랬겠다. 엄마 아빠가 맨날 쌈질하더니 이혼하더니 그 엄마랑 사는데 맨날 이상한 아저씨들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저 같아도 막 이렇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도 진짜 한 성깔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교육열도 높고 성깔은 한 성깔 하시는 분인데 뭐 교육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손자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뭐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원래 오하이오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백인이라고 해도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벤스는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도 막 높이고 그랬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대학을 못 갔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그 군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미국도 제가 미군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일해보고 그러니까 미국은 선군주의예요. 북한도 선군주의라고 하는데 미국도 군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군인들은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가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막 그 보장을 갖다가 많이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군대를 갔다가 딱 가면요 어떻게 하느냐 학비 같은 게 그 대학을 아마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친구의 친구인가가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그때 뭐 제대로 그 시민권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대학 갈 때 어느 대학을 갔느냐 미국 육사를 갔대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를 딱 들어갔더니 웨스트 포인트 합격하자마자 시민권이 딱 나오더래.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스가 오하이오에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도 뭐 이렇게 돌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던 벤스가 뭘 택했느냐?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들어갔느냐?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해병대에 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냐면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병대 사병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 1병, 2병 뭐 그렇게 가나? 2병, 2등병, 1등병 그 미국에서 상병까지 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연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저게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라크 전쟁이 2003년도에 벌어졌는데 저게 후세인 동상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미군이 이라크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저 병사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벤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벤스가 저렇게 부통령 되고 막 이렇게 된 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에 군대에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병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그 싸웠다.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해병대 제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벤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오하이오 주립대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치학,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요.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저 학교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아니고 예일대예요. 예일대에서 무슨 대학이냐? 예일대 무슨 과냐? 예일대 로스쿨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로스쿨이 부동의 원탑은 어디냐? 하버드가 아니에요. 스탠포드가 아니에요. 뭐 시카고 NIU 이런 데가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로스쿨은 예일대 로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버드 로스쿨 출신들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뭐 하버드 뭐 그다음에 뭐 한덕수 뭐 이준석 다 하버드 나오고 막 그랬는데 더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요. 그 하버드 로스쿨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용석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나왔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하버드 로스쿨보다도 훨씬 더 그 뭐 원탑으로 치는 학교가 예일대 로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예일대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을 겁니다. 지금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 김영무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 정도만 몇 분이나 아니 예일대 나왔다고 했지 하버드 로스쿨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뭐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저 예일대 로스쿨을 JD 벤스가 들어간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은요 학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일대 로스쿨 그 로스쿨 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다음에 예일대 로스쿨은요 하버드 이런 학교보다 인원도 훨씬 작아요. 하버드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일대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일대 로스쿨 교수들은 학점을 안 매겨요. 뭐 A, B, C 뭐 이런 거 안 매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일대 로스쿨 정도 들어온 학생들이면 이런 학생들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는 뭐다? 신뢰다. 그런데 예일대 로스쿨 들어가도 이렇게 뭐 지진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페일 시키고 그래서 예일대는 학점이 패스하고 페일밖에 없어요. 예일대 로스쿨 졸업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학점 같은 거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시카고인가 어디 딱 갔을 때 보니까 미국은 그 판사에 대한 존경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대 판사님들 초상화를 갖다 쫙 걸어놨는데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하버드 로스쿨이고 많으니까 나머지 절반의 그 한 3분의 1 정도가 하버드, 3분의 1 정도가 시카고. 왜냐하면은 시카고니까 시카고 로스쿨 출신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의 한 절반 정도가 예일 출신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가 노스웨스턴 출신들이 몇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학교인 그 예일대 로스쿨을 그 오하이오 촌뜨기 출신의 그 JD 벤스가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그다음에 예일대 로스쿨 들어가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미국의 그 법률의 유명한 법률 가문 출신들도 막 많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되고 뭐 그랬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일대 로스쿨 다니면서부터 JD 벤스가 쓴 책이 뭐냐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그 갑자기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힐빌리 엘리지라고 하는 책을 예일대 로스쿨 다니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 저 출간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켄터키에 있는 법원에 로클락도 하고 그 다음에 시들리 오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국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2016년에 저 JD 벤스가 2016년이면은 32살이었을 텐데 인생이 바뀌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6년에 그 JD 벤스가 시들리 오스틴이라고 한 제가 가봤어요. 왜 시들리 오스틴이 생각나나 했더니 시들리 오스틴 시카고 오피스를 제가 옛날에 가봤었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뭐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 때려치우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벤처 캐피탈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이름이 미스릴 캐피탈인데 그 미스릴 캐피탈의 오너가 누구였느냐? 피터 실이었어요. 피터 실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부터 피터 실과 그 페이팔을 만든 피터 실과 JD 벤스 사이에 그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터 실이 나이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JD 벤스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변호사, 예일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우리 회사 들어왔는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JD 벤스하고 그다음에 피터 실하고 사이는 JD 벤스의 정신적 멘토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 JD 벤스는 그 로펌을 나와가지고 캐피탈 회사에 들어가서 그 캐피탈의 오너인 피터 실을 만났는데 그 피터 실이 벤스의 정신적인 멘토, 단순히 내 월급 주는 뭐 그냥 멘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멘토가 된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뭐를 갖다가 하느냐? 그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썼던 책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그 책이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게 힐빌리의 노래예요.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러지를 노래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그런데 그냥 차라리 힐빌리의 엘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번역 썼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힐빌리가 뭐냐면요. 미국의 중부에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오하이오도 아마 그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미 중부 에팔레치아 산맥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백인들이 사는데 그 백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백인하면 뭐 다 그냥 뭐 부자고 뭐 대학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힐빌리가 그 미 중부 에팔레치아 산맥 부근에 사는 그 가난한 백인들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뭐 고등학교도 졸업할까 말까한 그러한 백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그 멸칭이죠. 쉽게 말하면 멸칭이 뭐 외놈 뭐 우리 보고 뭐 외놈 뭐 우리 보고 뭐 엽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백인들을 조롱하고 멸칭한 말이 힐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의 힐빌리다? 벤스가 힐빌리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 좀 느껴져요. 왜 느껴지느냐? 예일대 로스쿨을 다녔어. 해병대 졸업해가 돈이 없어서 그냥 사병으로 병사로 복무해가지고 간신히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하고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까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어마어마해. 누구 집은 뭐 누구다, 누구 집은 누구다, 뭐 누구 집은 삼성 사장 아들이다, 뭐 누구 집은 뭐 김앤장 변호사 아들이다, 누구 집은 아버지가 법원장이고 대법관이다. 그 다음에 머리도 다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나는 힐빌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내가 예일대 로스쿨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도 뭐 열등감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책을 쓴 게 그게 힐빌리의 엘러지인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2016년 6월 달에 저 힐빌리의 엘러지를 출간했는데 6월 달에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느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도 저 책이 번역이 됐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저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딱 됐을 때 JD 벤스 지음 딱 되어 있고 뭐 누가 그 번역도 했단 말이에요. 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저게 무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등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저걸 딱 보고 사람들이 막 감명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특히 피터 실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도 저 번역서에 막 이렇게 추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 타임즈에서 역사의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뭐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JD 벤스가 누구지? 공감이 되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백인들이 그런데 저 벤스라고 한 사람이 있네. 눈여겨 보며 하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권에서 콜이 딱 웃는 거지.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뭐 저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벤스가 공화당원이 돼요. 공화당원이 되고 2019년에는 피터 실이 저 벤스를 독립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벤스가 나르야 캐피탈이라고 한 자신의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때 돈을 수천만 달러를 대준 사람들이 누구냐? 뭐 피터 실, 에릭 슈미트, 마크 앤드리슨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또 되냐면은 그것도 됩니다. 그 락브리지 네트워크의 또 멤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불 몰아줘가지고 네가 한번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또 2019년에 뭐가 됐냐? 락브리지 네트워크를 2019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같이 유명한 저널리스트 크리스 버스커크와 같이 락브리지 네트워크도 설립한다. 그러니까 2019년에 벤스가 두 개를 설립하는 거예요. 나리아 캐피탈 그다음에 락브리지 네트워크 이 두 개를 갖다가 설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 피터 실과 트럼프 등의 지지를 받아서 2022년 11월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다.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라고 한 거 오하이오 개표한 거. 그래서 오하이오 US 세네트 일렉션 리절츠 해가지고 벤스가 53.1%의 득표로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그 후보를 제끼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당선되자마자 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7월달에 트럼프가 런닝메이트로 지명을 했는데 원래 2016년까지만 해도 벤스는 트럼프를 갖다가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느냐? 이디어트라고 욕했나? 멍청한 놈이라고 욕했는데 그런데 2022년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기 전에 트럼프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저 한 번만 밀어주세요. 앞으로는 지지할게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지지하겠다 해가지고 뭐 말하라고까지 뭐 쫓아갔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상원의원으로 되기도 전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2024년 7월 15일 그러니까 저 날짜는 7월 16일로 나왔는데 7월 15일에 미국 시간으로 7월 15일에 런닝메이트로 JD 벤스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JD 벤스가 그게 됐던 게 그 부통령 후보로 런닝메이트로 지명됐던 거는요. 누구의 설득이 있었느냐? 트럼프 주니어의 설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트럼프도 그 벤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벤스가 뭡니까? 락브리지 네트워크의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저렇게 지명하기 3개월 전에 락브리지 네트워크를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던 게 누굽니까? 그게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딱 맞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통령이 되고 그다음 페이지 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저걸 갖다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프롬 힐빌리 그러니까 촌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인 촌놈에서 뭐가 됩니까? 바이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벤스가 대통령이 되면 저기서 바이스가 빠지겠죠. 프롬 힐빌리 투 프레지던트 이렇게 해가지고 벤스의 전위, 벤스의 여정. 그래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보니까 저게 부통령으로 미국은 대통령도 선서하지만 부통령도 선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서를 받는 사람이 저게 아마 성경에다가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다? 연방 대법관이 선서를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누구다? 미인이시네. 벤스의 와이프인데 그 벤스의 와이프는 약간 백인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러니까 인도계 이민자와 결혼해가지고 저 벤스가 부통령이 됐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벤스가 부통령까지 84년생이니까 이제 딱 41살이에요. 8월 2일이면 41살 생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거의 트럼프의 절반밖에 안 살았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벤스보다 곱하기 2를 갖다 거의 더 산 거고 그다음에 주니어보다도 한참 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젊은이 벤스가 미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벤스가 저렇게
그 부통령까지 초고속으로 그냥 승진하게 된 거는 올라가게 된 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복무를 했다. 해병대로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 두 번째는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다. 예일대 로스쿨 나오지 않았으면 피터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일대 로스쿨을 갖다 나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피터 씨를 만났다. 피터 씨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네 번째는 힐빌리의 그 엘러지라고 한 책을 갖다 써서 그게 그 전 미국적으로 반향을 아주 크게 일으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락브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지?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버스커크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트럼프랑 연결되고 트럼프 주니어랑 연결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오늘 뭐 이렇게 장황하게 그 락브리지 네트워크 말씀드린 거는 정용진 회장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총괄을 맡게 된 것 같다.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그 알아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일을 갖다가 같이 해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매티즘하게 실용주의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진짜 계산에는 막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뭐 들어서고 그랬는데 미국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9개월 동안 글로벌 인사이트 그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아이템의 한 30-40% 정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계속 그 패권 다툼하는 거, 뭐 경제부터 해서 전쟁 그 뭐 군까지 다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결국은 그 뭐 새우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래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 같은 존재가 뭐 안타깝지만 그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공화당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락브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바람은 우리나라 국민의힘도 저런 어쨌든 뭔가라도 막 생겨가지고 좀 새로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이제 정용진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